네, 안녕하세요. 인문학을 맛있게 떠먹여주는 타블라TV의 김병찬입니다. 현존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피아 성당인데요. 성소피아 성당이 86년 만에 박물관에서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왜 다시 모스크가 되었을까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6세기 동로마 제국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 건립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설계를 맡아 32m의 거대한 돔이 지붕을 덮는 형태로 세워진 성소피아 성당은 천년 동안 그리스 정교를 상징하는 최고의 건축물이었죠. 성당 내부에 아름답게 장식된 모자이크는 지금도 비잔틴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어 500년 가까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 주변에 있는 등대 모양의 4개의 첨탑은 오스만 제국이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면서 세워놓은 곳입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후 위기에 빠진 오스만 투르크를 구한 무스타파 케말은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고 유럽과 같은 부강한 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해 세속적인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국교가 폐지되고 성소피아 성당은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바뀌었죠. 이후 최근까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입장료만 내면 자유롭게 성소피아 성당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터키 법원에서 성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바꾼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성소피아 성당은 박물관이 된 지 86년 만에 다시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4일 성소피아 성당에서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코란 구절을 읽으며 예배가 거행되었죠. 성소피아 성당이 모스크가 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찾아올 관광객들은 큰 우려를 내비칩니다. 3만 원이나 되는 입장료가 없어진 점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하루 5번의 이슬람 예배 시간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거죠. 또 여성이라면 반바지나 반소매 옷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복장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부분은 성소피아 성당의 모자이크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슬람은 인간이나 동물의 모습을 우상한 그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터키 정부는 모자이크 벽화 등은 일부에 한해 천막을 이용해 가릴 계획이며 관람객 방문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나 모스크로 변한 성소피아 성당에 대해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번 결정으로 성소피아 성당이 세계문화유산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했죠. 프란시스코 교황도 성소피아를 떠올리며 깊은 슬픔에 잠긴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는 왜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바꾼 것일까요? 모스크화를 강행한 배경으로는 우선 터키의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터키는 2002년 온건한 이슬람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의개발당이 선거에 승리하며 현재까지 장기 집권을 이어오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8년간 장기 집권 과정에서 적극적인 민영화와 외국 인치를 통해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경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은 이슬람주의자로서 터키의 국시인 세속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야권과 군부 및 지식인의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죠. 여기서 터키의 국시가 된 세속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은 1353년 비잔티움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한 이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에 걸쳐 광대한 영역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신대륙 발견 이후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오스만 제국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럽의 환자로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했죠. 급기야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서는 최악의 수를 두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1차 대전후 연합국은 세브르 조약을 맺어서 오스만 제국을 휴지 조각처럼 해체하려 했죠. 그러자 당시 오스만 제국의 장군으로 갈리폴리 전투에서 이스탄불을 지켜낸 전쟁 영웅 무스타파 케말은 멸망 직전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터키 독립전쟁을 이끌며 외세를 몰아내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스만 제국의 옛 영광은 사라지고 터키의 영토는 아나톨리아 지방과 이스탄불 정도로 축소된 상태였죠. 무스타파 케말은 망해버린 오스만 제국의 무능과 병폐는 낡은 이슬람 문화의 결과라 생각하고 종교와 정치를 철저히 분리시키는 세속주의를 국시로 내세우게 된 것이죠. 이에 서구화 정책이 추진되며 여성이 히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남녀평등 교육과 선거권을 부여하고 심지어 아랍 문자를 폐지하고 로마자 표기법을 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피아 성당도 이렇게 모스크에서 박물관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터키에서는 이런 서구화 정책이 군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세속주의 수호를 자처하는 군부는 이슬람화를 주장하는 정당이 들어설 때마다 이를 해산시켰죠. 거기다 터키 군부는 196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4번의 쿠데타를 일으켜 세속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터키 국민들은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군부를 우파 반민주 세력으로, 이슬람화를 주장하는 야당은 좌파 민주화 세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오랫동안 경제 침체를 겪으며 기존의 부패한 군부와 세속주의 정당에 대한 불만이 높았죠. 2002년 에르도안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온건한 이슬람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겉으론 세속주의 철폐를 주장하진 않지만 내심 터키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공무원 예배를 허용하거나 히잡 금지 정책을 깨는 등 이슬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이 기존 군부에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적인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03년 총리에 선출된 이후 2014년 대통령이 당선된 에르도안은 대통령 권한 강화와 연임제를 위해 헌법까지 바꿔버립니다. 2016년에는 그를 몰아내려는 군부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죠. 국민들의 저항을 이용해 이를 진압한 에르도안은 군부와 사법부를 숙청하고 2033년까지 장기 집권의 길을 터놓았죠. 거기다 반테러법과 대통령 모욕죄를 신설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과 지식인들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여교사가 에르도안에게 무례한 손짓을 했다고 징역 11개월이 선고된 일도 있었죠.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체제 강화는 이유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경제를 침체시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터키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작년 총선에서는 터키 3대 도시인 이스탄불, 앙카라, 이스마르의 시장 자리를 야당이 차지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내 정치 위기를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돌파하기 위해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변경한 것입니다. 에르도안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이슬람주의자들로서 이들은 성소피아 성당의 모스크화를 열렬히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파고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대부분의 터키 사람들은 에르도안의 이슬람화 정책을 반대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에르도안은 분명히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경제 위기를 겪는 지금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콘크리트 지지를 보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에르도안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터키에서 세속주의가 아닌 이슬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특이하게도 터키에서 이슬람은 민족주의 및 진보적인 정치 성향과 함께하는데요. 그건 터키 국민들이 그동안 세속주의 정책을 추진해온 군부의 부패와 경제 정책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가 곧 민주화와 산업화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터키에선 젊은 여대생들이 히잡을 쓸 자유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데모를 하는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세속주의를 따르는 군부가 공무원 여성이나 여대생의 공식적인 히잡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히잡이 마치 저항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터키의 이슬람화를 단순히 세속주의 군부의 잘못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큰 시각에서 보자면 터키가 유럽에 대해 느끼는 굴욕적인 감정에서 찾아볼 수 있죠. 도미니크 모이시가 쓴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이슬람이 유럽에 대해서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을 굴욕감으로 보았습니다. 터키는 건국 이래로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며 1980년대부터 유럽에 편입되고자 노력했고 2005년부터 EU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었죠.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터키는 마치 유럽연합 회원국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터키 갔을 때 좀 놀랐던 건 터키에선 자국 화폐보다 유로화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터키는 마치 유럽 국가라도 되려는 듯 지방이 멀쩡한 도로를 새롭게 포장하고 이슬람식의 오래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현대식 고층 빌딩을 세웠죠. 그런데 15년이나 끌던 EU 가입 협상은 2019년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 정부의 인권 탄압과 법치 훼손을 이유로 가입 불허를 결정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건 터키가 유럽과 같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토 회원국이며 유럽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터키가 유럽연합에 들어오지 못할 까닭이 없죠. 인권 탄압과 법치 훼손을 이유로 든다면 독재자 차우세스코의 루마니아나 세르비아인을 학살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설명하긴 힘듭니다. 터키인들은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오랫동안 가졌던 유럽화에 대한 열망이 차갑게 식으면서 터키인들은 이슬람이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터키에서 이슬람 정당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던 거죠. 터키의 우경화로 EU 가입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참여가 지연되면서 터키는 점차 이슬람화로 나간 것이죠. 도미니크 모이시는 굴욕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처받은 자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정은 상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를 파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슬람이란 이유로 유럽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당한 터키인들은 이스탄불 한가운데 유럽 기독교의 상징물인 성소피아 성당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오늘의 결론, 굴욕감은 콜레스테롤과 같다. 적당하면 좋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망친다. 지금까지 타블라TV였습니다.